네,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네, 엄청 바빴습니다. 네, 근데 화제를 일으킨 사진 한 장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거수. 예. 거수란 말을 처음에 듣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국감에서.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사는 사람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기재위 국감이었죠. 기재위 그때. 국감이었죠. 네. 원래 그 질문이 기재위에 나오신 출석하신 기관장들 부동산 소유 실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질의를 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하신 건가요? 아니, 원래 생각을 하고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의원실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나름대로 이제 전수조사 비슷하게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쭉 보면 수치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손들라 이런 건 너무 좀 갑질처럼 보일까봐 걱정은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국세청과 여러 기관들 간부들한테 국민들께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손 한번 네. 들어봐라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 허가구역 내에 규제 지역 내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 제가 특히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네. 이분들도 전부 대출 받고 갭 투자하고 해서 집 사고 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다주택으로 투기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 실거주를 서울의 아주 주요한 지역에서 실거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갭 투자하고 뭐 하는 게 그리고 내 집을 누구한테 전세 주는 게 불법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전 세계 어느 주요 국가에서도 대출 한 푼 안 끼고 집 사는 일 없어요. 자산 가격이 우리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대출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지는 못할 망정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 훈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인데 어제 네. 기자회견 하셨죠? 예. 네. 정부의 11호 대책이 법에 어긋난다. 이건 국감에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신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위법한 걸까요? 우선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제가 위법성을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의 이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반박을 내지는 못하면서 이게 좀 급하게 추진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해제해야 된다. 이거 위법하니까 해제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국토부와 상의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피드백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막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개혁신당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조금 더 넓게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봐야겠다 했는데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이게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출 규제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취득세가 확 올라갑니다. 네. 양도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지니까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네네. 이게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법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야 지금 이런 지역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 지정을 했는데 네. 9월 통계까지 직전 3개월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여러 지역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이라서 저희가 데이터로 쭉 보니까 빠지는 지역이 서울에 4개, 경기도에 4개가 있는데 네.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다음에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해서 서울 4개, 경기 4개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법상 요건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한다 해도 마음대로 하면 되냐 이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금 늘리는 행정처분은 법적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보거든요. 조세 법률주의 막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원래 세금 함부로 늘리면 막 독립전쟁도 나고 막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금 관련한 법률은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데 이게 규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정부의 그래도 반론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정부는 10월 15일에 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9월 달 통계가 10월 15일에 나온다. 그러니까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9월 통계 반영 안 하고 8월분까지만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 8월분까지만 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 4개, 경기 4개 지역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태도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재반론은 주택가격 통계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11호 대책을 할 때 얘기해온 거는 급등하고 있으니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 통계를 반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통계가 나오는 게 예정된 날에 오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통계의 정치화고 통계로 장난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날 15일에 발표를 하고 16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분하기 네. 전에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10월 15일에 공식 발표는 되지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네. 서울 전체 지역을 한 번에 이 규제 지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네네. 본인들의 뜻에 불리한 본인들에게 불리한 9월분 통계 최근 통계잖아요. 네네. 최근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늦었어도 됩니다. 하루만 늦췄으면 빠질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추가로 규제하고 세금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네. 아니 솔직히 도봉, 강북 이런 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데를 무리하게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시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 풍선 효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주택법상 규정에 보면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미리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네. 그걸 하고 싶었으면 법부터 그런 풍선 효과 관련 규제 내용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위법성이 굉장히 명백하고 굉장히 중대하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질문까지 전부 소화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하는 동안에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구인철 부총리가 그날 국감에서 입장을 뭐 명확하진 않더라도 내놨고 네. 이후에 지금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정부 입장을 뭐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하고는 네, 있는 하고 것 있는 것 같다. 같고. 네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계신다면은 이게 제가 하는 해제하고 취소하겠다라는 주장이 네.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추가로 더 묶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좀 풀어주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좀 급하게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뚜껑을 덮어놨는데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 하니까 네네. 요렇게 몇몇 지역들은 좀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정치인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뭐 재판중지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만 한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야당의 제안을 내지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서울 4개, 경기 4개 여기 지역이요. 네. 아마 한 분 빼놓고는 지역구 의원 전부 민주당일 겁니다. 그분들 지역에서 욕 엄청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진행자 역할도 다 하시더니 지금. 그래서 네. 여당 역할까지. 네, 예. 네. 뭐 행정소송 얘기까지 한 거는 일단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는 취지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 이제 11월 중에 첫 번째 소송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이달 중에요? 네. 제가 어제 이미 이제 제 SNS와 저희 개혁신당 주요 정치인들 SNS를 통해서 네. 소송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단 모집도 들어가셨어요? 네, 모집 들어갔습니다. 아, 언제까지 모집하시는 건가요? 자, 그래서 뭐 늦어도 11월에는 첫 소송이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좀 디테일한 건데 이 소송이 되게 싸요. 이게 네. 행정소송이라서 인지대가 별로 안 비싸요. 아, 예. 그래서 인지대가 20만 원 수준이어서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첫 소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번 소송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회견하시고 네. 그날 바로 또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개혁신당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뭐 빈약했다는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AI 시대를 여는 뭐 첫 번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AI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소비 쿠폰보다 적은 액수거든요. 10조 1천억 원이 소비 네. 쿠폰보다 적은 액수군요. 네, 소비 쿠폰이 지난번에 13조 원 규모였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 지금 소비 쿠폰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AI를 뭐 한 수십 번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어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그 회수였죠. 28번 예, 언급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과도하게 AI를 실제 빈약한 데 비해서 네. 좀 부풀리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재밌었던 거는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막 세게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 AI를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되게 유행하게 만든 어떤 사자성어지만 양두구육 같은 거다. AI를 걸고 사실은 네. 소비 쿠폰에 돈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 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이 현금성 선심성 예산도 24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양두구육하는 좀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뭐 구조개혁,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어떤 재정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건 없이 네네. 조금 양두구육하는 빈약한 연설이었다. 저희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정연설을 국민의힘은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콧을 한 상황이고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설전 수위가 굉장히 거센데요. 네. 일단은 그 보이콧을 한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개인 이재명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이재명은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요. 여러 범죄 혐의가 저는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1년에 한 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입법부 구성원은 그걸 들을 권리도 있지만 나름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투쟁 방식이 뭐 조금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어차피 민주당이 일방 독주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자꾸 퇴장을 해요. 자꾸 퇴장을 하고 불참하는 형태의 전략을 쓰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고 설령 숫자가 부족해서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께도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서두의 말씀에 조금 돌아가면 대통령 오면 뭐 박수까지는 안 쳐주더라도 그냥 듣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공사 구분이고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또 현안 중에 하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문제인데 네. 어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어도 네. 이 절차는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4일에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길지만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 대표의 이 글이 이 발언이 개혁신당의 입장인가요? 뭐 대표의 발언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개혁신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저희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당적으로 토론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의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개인 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결단입니다. 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가서 어떤 표결을 할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뭐 의원총회 장소를 어디기로 하자 이런 뭐 판단했지만 예를 들면 난 의원총회 안 가고 그냥 본회의 그냥 가서 표결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당시에 이제 저도 기억나지만 경찰에 의해서 국회가 봉쇄됐느니 안 됐느니 또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느니 뭐 의원증을 보여주면 열어주느니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걸 그 당시에 혼란은 다 잊어버리고 사후적으로 봐서 왜 장소를 자꾸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100% 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 무조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 그럼 각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네. 그건 의도성이 있는 거니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정말 스모킹 건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온 거지 그런 네. 거를 지금 100%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죠. 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그때 주요 증거 내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표결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당연히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앞서 부동산 관련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연대설인 거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요새 부동산 갖고도 그렇고 체포 동의안 갖고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의견이 뭔가 훈훈한 분위기 아니냐. 네. 뭐 이른바 훈훈한. 네. 그러다 보니까 연대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11호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을 한 부분은 네. 사실 제가 먼저 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도 거기에 또 동의도 일정부 해주셔서 제 거 뭐 공유도 해주시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신 건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에 국민의힘이 참전하는 걸 뭐 저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위법하고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라면 힘을 합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항상 야당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저희가 윤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막 엄청 싸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운영위에서 네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나는 민주당 저 사람들보다 자네가 더 밉네 막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래도 한솥밥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막 엄청 뭐라 그러시다가 네네. 그 같은 의원님이 이제 정권 바뀌어서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더 강하게 또 비판을 하니까 천하람 의원 역시 너무 잘한다고 동일 인물이십니까? 네, 같은 분이신데도 천하람 의원 질의는 믿고 볼 수가 있다고 막 엄청 칭찬해 주시거든요. 예.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약하자면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걸 기대하고 국민의힘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저희 입장을 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대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셨거든요. 지방선거 전략을 꼼꼼하게 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선거 전략 이미 짜고 계시죠? 예, 저희 대통령께서도 AI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AI 네.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실제로 AI를 살짝 접목한 선거 플랫폼들을 저희 후보자들에게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큰 관심이 있는 거는 광역단체장급의 좀 큰 선거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도 좋은 인재들 모으려고 하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희 지지율도 또 올라가야 되는 면이 있고 다만 저희 개혁신당 내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이 되게 중요해요. 기초의원. 네, 네네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은 지방 조직이 사실상 좀 아직 빈약한데 기초의원들이 어쨌든 거점별로 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치 신인들,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정치 경력이 짧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도와주는 그 AI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가 나름 잘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중이신 거예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그 유동 인구가 언제 몇 시에 어디 많은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인파 분석이요? 네, 지금 시기에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효율, 고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3분 정도 남아서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절차 놓고 특별법이다, 국회 비준동이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비준동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헌법대로 가야 되고요. 네. 이게 특별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이 그 내용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 지출의 근거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이번에 관세 협상 체결되면 근 10년이 뭡니까? 20-30년 안에 가장 큰 재정 지출, 또 우리 기업의 가장 큰 투자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화되는 되게 중요한 조약이 되는 건데 이거는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특별법을 하든 숨길 게 없다면 특별법을 하든 비준을 하든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숨기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 명청 갈등설까지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명청 갈등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멍청한 거죠. 이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KBS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수위 조절해 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와 이 지금 이런 재판중지법 하자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정강이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외교 성과 이런 위주로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데 대장동 재판이 나온 직후에 무리하게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여당이 봐도 대통령이 죄가 있구나. 재판이 되면 처벌받겠구나라는 인식을 줘요.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완전 대통령을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돕는 척하면서 대통령 등 뒤에서는 칼 꽂는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을 해하면서까지 개딸들의 지지를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는 극한의 어떤 자기 정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럼 사법부를 향해서 공소를 취소해라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멍청한 거죠. 이거는 심지어 공소 취소는 법원이 아니고 검찰만 그렇죠. 이제 팔 비틀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게 결국 검찰 장악이고 검찰 팔 비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있는 죄도 권력을 이용해서 없애겠다라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네. 질문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을 받았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처음 인정인데 이거 왜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대가성은 부인을 계속 하겠죠.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 가족 재판을 보면서 좀 변호인들도 약간 뭐 배운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인만 전부하면요 형이 더 세져요.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갈 건데요. 어차피 감옥 갈 거면 형량이라도 줄이자. 약간 인정할 부분 알겠습니다. 인정하자라는 고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